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97년 5월 27일 일본 효고현의 고베시의 한 중학교, 그 학교의 수위가 출근하려고 교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배국만한 크기의 물체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쉬어야겠다 싶어서 다가선 수위는 이내 그 봉지 안의 물건을 확인하고는 경악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997년 일본을 경악시킨 고베 아동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오프닝이 이게 뭐 배국만한 검은 물체가 배국만한 물체가 검은 비닐에 쌓여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아시겠죠. 다들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텐데. 이게 발견된 게 당연히 시체의 일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구공으로 비유한 건 당연히 이제 동그란 네. 어떤 크기, 사실은 농구공, 축구공 중에서 좀 이제 어느 게 맞겠나 싶었는데 크기가 이제 비슷한 크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시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소년의 머리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배공이랑 비교를 한 건. 네. 어린 아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97년 5월 27일 고베 한 중학교 앞에서 소년의 잘려진 머리만이 발견이 됩니다. 머리만이. 그러니까 이제 동그란 물체 배구공으로 비교가 된 거겠죠. 네. 김전일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뭔가 모릅니다. 그래요? 김전일을 모르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장면들. 이제 피해 소년은 인근에 사는 11살 소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11살 소년이라고 보니까 만 나이를 따지는 거겠죠. 어떤 기록에 따르면 정신 박약 증세를 보이던 그런 아동이었다고 하는데 또 이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한 거는 체격이 좀 작았다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행방불명된 상태였겠네요. 네, 이틀 전에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이틀 전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건 아니네. 발음이 안 되죠. 행방불명. 예.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건 아니었고 이틀 네, 만에 발견이 됐고 시체 일부만이. 그러면 이 머리는 온전한 상태였나요? 잘 들려. 예, 아니 머리가 발견됐는데 눈과 입이 난도질 당한 상태였습니다. 입이 좀 많이 찢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입에 어떠한 종이 봉투 같은 것이 담겨져 이렇게 물려져 있었던 것이죠. 편지. 네,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주기장 한자로 주기장미,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으면 사카기바라라는 뜻인데 이게 도깨비 장미 이런 뜻이에요. 술도깨비 장미라는 뜻인데. 사케귀바라. 사카키바라. 사카키바라? 네. 사케로 읽으셨구나. 아니. 사케를 우리가 술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가 이제 귀신 귀자니까. 예. 주귀에서 이제 귀신가 이제 이렇게 범이 사카기바라라는 이게 좀 약간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근데 사카기바라라는 이름의 한 범인의 편지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닉네임을 사카기바라라고 한 거네요. 제일 마지막에 사카기바라. 그럼 사카기바라. 네. 저희가 이제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서 발음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썰은 잘합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이거는 유명한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주귀장미, 술주자의 귀신기, 술귀신, 그다음에 장미는 그냥 장미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장미가 이렇게 써는 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저도 장미의 한자는 처음 알아서. 이거 뭐 편지 내용은 이겁니다. 경찰에 대한 도발과 살인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담고 있고 또 이제 스쿨킬이라고 불리는 사람 같아. 스쿨킬이라고 불리는데 스쿨킬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철자를 잘못 쓴 것 같은 SHOOLLKILL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이제 잘못 쓴 학교에 대한 비난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경찰의 도발, 살인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학교에 대한 비난 이 세 가지를 담은. 제가 뭐 내용이 좀 약간 잔혹한 면도 있고 너무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읽어보면 약간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 좀 들어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뭐랄까 좀 정신이 좀 약간 어린애가 유치하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거 내 기분대로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인데 애가 쓰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범인에 대한 경찰의 추정은 어쨌든 어린애는 아니었어. 이 편지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다음 편지는 좀 괜찮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성인이 굳이 학교에 대한 비난을 내가 살인하면서 이렇게 입에다 꽂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을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성인. 그럼 성인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학교 정책 그러니까 공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죠. 거기에 트라우마 입은 성인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트라우마보다는 그냥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추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후 수색을 통해서 다른 몸들이 발견됐나요? 네. 그 몸들이 그 인근 야산에 있는 버려진 소년의 나머지 몸통 사체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장소에서 살인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나머지 몸은 그러니까 다 붙어 있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토막을 내는 이유는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토막을 많이 내잖아요. 아니면 뭐 분노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노 때문에 토막을 낸다기보다는 분노 때문에 이제 난자를 하는데 네. 이거는 머리를 잘라서 거기다 했다는 건 마치 굉장한 과시욕의 일환이 아닌가. 탁월한 선택.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체 처리라면 다른 몸통도 잘랐겠지. 일단 비니에 넣어서부터 거기서부터가 과시욕이긴 하지만 다른 사체가 온전히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뭔가 그 살인 자체에 대해서 뭔가 과시욕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뭐 하루 이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추적이 이제 시작이 됐겠네요. 네. 살인이 엄청나게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으니까요. 아무래도 중학교에 머리만 잘려진 머리만이 버려졌다.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매스컴의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한 명이 죽어서도 이런 사건에는 엄청나게 매스컴이 달려들 만한 부분이 있죠. 네. 이 과정에서 범인이 자신을 사카기바라라고 지칭했잖아요. 사카기바라. 네. 주기장미 사카기바라고 했는데 어떤 TV 아나운서가 이거를 원래 일본어로 한자 귀를 오니라고 발음하는 거 하거든요. 오니가 도깨비인가요? 예, 그러니까 귀신을 일본은 훈음하고 그 도금이 훈음하고 도금 뭐지 그 후분하고 도금이란 게 있는데 네네. 보통은 훈음으로 읽거든요. 귀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도 귀는 대부분 오니 이런 식으로 읽는데 이 경우는 이 범인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음독을 한 거예요. 음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TV 아나운서는 착오로 이제 이거를 오니라고 발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사케 오니 바라라고 뭐 그런 식으로 했나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후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6월 4일 고베 신문사에 범인이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머리가 발견된 날이 5월 27일 그리고 6월 4일 그러니까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빨리 때린 거예요 이걸 지금. 그렇죠. 그리고 6월 4일 고베 신문사로 범인이 보낸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내용 뭐였습니까? 두 번째 편지 내용은 스스로는 사카기바라 세이토다. 사카기바라 세이토인데 이름을 잘못 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합니다. 나는 그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함부로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또 경찰 의무 교육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다음 범죄에 대한 예고와 경찰에 대한 도발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경찰도 나를 뭐 자기 목숨 버린다고 생각하고 덤벼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비유는 안 좋지만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두 번째 편지 내용.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얻은 정보나 이런 건 없나요? 뭐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걸 일본어 저는 원문 편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춤법이나 문법상의 문제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문장 수준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문장 수준이 높아서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거 30대 중반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 남성이 범죄가 아닐 것인가 이런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문체만 가지고 연령대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단어 하네요. 같은 거 사용하는 거 보면 어린 사람하고 아닌 사람이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약간씩. 그렇군요. 그래서 추정은 30대 중반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남자라는 범인 그리고 뭐 생각을 했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자를 잘 쓰고 못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그러면 이 사건 이후 혹은 이전에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없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최초인가요? 아니죠. 경찰도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검색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아동에 대한 그 일대 그러니까 이게 1997년 6월인데 97년 한 해만 아동에 대한 사건 공격한 건수가 한 피해자를 낸 4명의 피해자를 낸 이전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거죠.
범죄가 있었던 걸 확인합니다. 4번이나 공격당한 적이 4명. 4명. 건수로 따지면 3건이라고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살해에 성공한 건 이게 처음이라는 추정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어요.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있었군요. 네. 그 전에 살인 사건 어떤? 일단 그 전부터 제일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1997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사람이 한 남자에게 망치로 공격을 당합니다. 다들 근데 둘 다 다행히 이제 부상이 아주 경미했다고 해요.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사람 다 목숨을 부전했고, 한 여학생은 증언하기로는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가해자가? 합니다. 가해자가 범죄자가. 그렇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교복에 대한 그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수사를 협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 프라이버시다라고 해서 수사를 거부합니다. 협조를 거부하죠. 피해가 경미했기 때문에 거부가 먹혔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 학교 학생이거나 졸업생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얼마 전에 안 좋았던 사건이지만 세월호를 모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복을 구매해서 그 학교 학생임을 가장하는 사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4명이 공격당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2명이 공격당했고, 네. 그 다음에 공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 뒤에 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머리를 공격당하는 학생이 시간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슷한 지역에서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자한테 발에 칼에 찔려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습니다. 다행이죠. 이건 다행이죠. 이제 전치 2주만으로 그쳤다는 게, 배에 칼까지 찔렸는데. 그렇죠. 어쨌건 생명을 구했으니까. 네. 그렇군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나요, 이 사건이?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이상한데, 로버트 레슬러가 사건 당시 일본에서 프로파일링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로버트 레슬러 그 책을 봤는데 그런 기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로버트 레슬러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파일러 중에 하나예요. 프로파일러의 아버지. 그렇죠. 현대적 프로파일러의 개념이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 일본의 전문가들은 30대 남성의 아까 전에 인텔리 계층이라고 있잖아요. 지식인 계층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네. 로버트 레슬러는 조금 다른 추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적이 없는데, 어쨌든 훗날 잡히게 되는 범인과 굉장히 유사한 상을 이제 제시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로버트 레슬러 짱짱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근데 그 로버트 레슬러가 그런 말을 한 걸 못 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확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30대의 지적인 남성일 거다라고,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일 거라고 한 일본인들의 추정과 로버트 레슬러의 추정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로버트 레슬러는 일본어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체적인 것보다 그 외적인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을 테고. 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그 편지 자체, 문체나 이런 거를 더 연구를 하다 보니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낮게 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눈이 가려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교육에 좀 약간 의무교육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한 것도 같아요. 일본 형사진들이 아무래도 오히려 로버트 레슬러는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이거는 성도착 관련해서 그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간파한 게 아닌가. 성도착에 근거한 범죄가 아니었는가, 이런 걸 간파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수사를 전개했기 때문에 추정을 했기 때문에 체포된 범인과 유사한 거의 근접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범죄자가 생각만큼 치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밀하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난 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추정으로는 이 사람이 오래지 않아 잡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고, 만화나 이런 데서도 그 최고의 빌런이 이런 짓을 하잖아요. 막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막 자기 편지 보내서 나 언제 살인을 저질 거다, 아니면 막 자기의, 그렇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악당도 운이 따라줘야 악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악당이. 근데 이 사람한테 과연 그 정도의 운이 따랐을까? 이렇게 과시하는데 매스컴이 집중되고 있고, 실제로 교복을 입었다고 하면 그만큼 또 더 수사망도 좁혀졌을 거고, 심지어 목격자도 있고, 이 정도면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97,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월의 공격자, 교복을 입었던 사람이랑 11세 소년 살인범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사의 방향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무중인 사건은 아니겠구나라는 정도는 드네요. 그러면 주관을 바꿔서 대상자가 비슷한 사람일 그런 건 있지만 범죄수법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11세 소년은 야산으로 끌고 가서 살인했을 것인데 그 전에 범죄는 그냥 글결에서 즉흥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체포가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체포가 언제 됐습니까? 한 달 뒤에 됩니다. 한 달 뒤에? 금방 됐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 관련해서 책을 한 두세 권 봤는데 네네. 어떻게 체포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어떻게 됐다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추정을 해서 체포를 했니 이거를 저는 알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제가 일본어 책을 좀 더 한 두세 권 더 봤어야 됐나 이렇게 좀 잠깐 시간이 좀 짧아서 이번에 좀 조사가 부족했다는 걸 좀 절감합니다. 어쨌든 한 달 만에 체포가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좀 범인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추적 상황보다는 범인이 일단 몇 살이었습니까? 네, 30대 중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했던 2월 초 피해자들이 말했던 중학교를 다니던 중학교 3학년생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 14세라고 일본에서는 14세 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6세일 거예요. 16세.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렇군요. 어린애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 16세 중3짜리 소년이 사람을 죽였던 거네요. 네. 그럼 같은 학교 학생을 죽인 거야? 아니죠. 그 사람 중학생이고 이제 범죄 대상자는 다 초등학생이니까. 아니 근데 얘는 그럼 연쇄살인마가 아니잖아요. 맞죠. 2명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여자애가 죽었죠. 일주일 만에. 그렇군요. 솔직히 혹시 살해되지 않았다.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범인은 굉장히 이제 그거죠. 연쇄살인범의 그 전형적인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전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연쇄살인마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별거 없고 그리고 자기가 과시욕은 있긴 하지만 이 친구처럼 만화같이 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우리가 이런 뭐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접하는 익숙한 살인마의 모습인데 실제 살인마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뒤에 좀 저희가 그 후쿠시마 아키라라는 일본의 정신의학자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왜 이런 건지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기대하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친구는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았겠네요. 네, 법정에서 당시 일본에서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름 같은 건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저희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아 그래요? 네, 7월 30일자 방송인데 그때 막 나레이터는 진짜 그냥 나레이션은 이제 소년 A라고 이제 일본 법정에서나 공용어로 쓰이는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 자막에는 이름을 공개해버리는 그러니까 본명을 공개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거 검색하시면 이름 다 금방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하지 말죠 뭐. 일본 법정의 이제 판결을 존중해서 저희도 그냥 여기서 이번 방송에서는 그냥 소년 A라고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요. 소년 A 중3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당시가 중3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생을 목을 잘라 살인한 굉장히 잔인하고 엽기적인 살인마가 지금 잡혔습니다. 네. 이 가족들 다 개명했겠다 그러면. 그렇죠. 집단 개명이 돼서 아예 나중에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예 집안 사람들이 다 이름도 바꾸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경찰청 사람들에서 이름을 공개한 거야? 근데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름 몰라요. 지금 이름은 몰라요. 바뀐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가봅시다. 소년 A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죠. 그리고 또 소년 A라고 하는 게 잠깐 죄송한데 제가 소년 A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이후에 이 사람의 범죄를 모방한 범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좀 약간 문제시 됐던 거죠, 사실은. 막 어떤 살인범은 자기 이제 살인을 해놓은 다음에 그 또래인데 나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같은 애는 아닌데 같은 나이였던 거죠. 아니 같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건 지금 소년 A가 수감돼 있는 곳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그냥 소년 A가 그 당시에는 수감돼 있었는데 지금은 수감 안 돼 있는데 네. 소년 A가 수감된 곳으로 보내달라, 함께 지내게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 그러니까 소년 A라는 게 단순히 한 범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가 직면했던 하나의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소년 A라는 지칭이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명칭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년 A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반가워하고 있네요. 임세스님 반갑습니다. 리소스님, 뭐 썬님 많이 듣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가끔씩 글 올려주시면 다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궁금한거나 아니면 저희랑 함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대부분 쉽지만 혹시라도 언급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가보죠. 소년 A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소년 A 어떤 친구입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밑에서 삼형제인지 삼남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뭔가 압박은 좀 있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이셨어요. 딱히 폭력적, 그러니까 다소 엄하게 아들을 키운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특히 저번 주에 다뤘던 우리가 그 범인의 부모님. 아버지는 엄청 그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문제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요. 뭐 엄마 손 꺾어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아버지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그냥 평범한 그분들이셨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네. 평범한 그런 분들 밑에서 자랐군요. 그럼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의 젊은 시절은? 이 친구 자체가 어리니까 어린 시절은 좀 웃기지만. 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좀 기록되긴 했었어요. 기록에 잔병치레를 알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아키라라는 정신분석이가 이 친구의 병력 같은 걸 조사하다가 제대골락, 출생 당시에 제대골락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탯줄이 목에 감기는 현상 있잖아요. 나올 때 이제 출생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이제 약간 피부가 청색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걸리면 이제 호흡이 막히니까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이 어린 시기에, 영유아 시기에 경미한 뇌 손상을 입지 않았을까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리소스님이 사카키바라 사건 보면서 듣는 중인데 멀쩡하게 생겼다고. 여기 소년 A의 사진을 지금 구글이나 어디서 검색을 하고 보고 계시나 봐요. 네. 그러면 소년 A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소년 A.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년 A의 아버지 어머니는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러니까 뇌 손상을 아까 입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뇌 손상은 제대골락이라고 했는데 제대골락이 그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탯줄로 목이 감겨진 상태. 어릴 때 출생할 때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증세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후쿠시마 아키라라는 이제 일본의 정신의학자는 뇌 손상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 후쿠시마 아키라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책을 잘 쓰셨더라고요.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소년 A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글을 쓰셨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있으면 안 놓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생각 없이 책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잘 됐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소년 A가 그 지금 제대골락을 겪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겪었다죠. 네. 그걸 겪고 그 이외에 혹시 이 살인 이전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많습니다. 아, 많아요? 예, 지금 내용이 꽤 많잖아요. 예, 5, 6세 무렵에 딱히 이제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왜 아파야 되는지 아는데 계속 팔다리, 손발이 아프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걸 보고 시민성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시민성,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이제 아픈 통증을 보고 시민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증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꾀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고로 인해서 팔이 절단됐는데 팔이 절단돼서 아플 리가 없잖아요. 팔 자체는 이제 팔이 절단돼서 이제 봉합 수술을 마쳤는데 근데 없어진 손바닥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아픈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닥터 고토의 진료소라는 만화에 보면 굉장히 잘 설명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거랑 시민성 통증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슷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때 절단됐을 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플 리가 없는 손바닥이 없는데 왜 아파요? 아플 리가 없는데
그 아픈 건 등. 그 시민성 통증이라고 해서 실제로 외상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프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걸 이제 시민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무렵 때 좀 약간 이 시민성 통증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무렵에 동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 6세 무렵에 동생들을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많은 꾸중과 꾸지람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5, 6세 무렵에는 그런 동생들을 너무 괴롭혀서 엄한 꾸지람을 받았고, 그럼 그 이후로도 뭔가 문제가 계속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한테 체벌을 좀 심하게 당했나 봅니다. 그 다음부터 뭐 옛날에 살던 집에 부엌이 보인다, 뭐 이런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환청현상, 환각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뇌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가상의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가상의 존재한테 뭐 A군이 뭐 B야 너 뭐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는 존재한테 그런 장면이 나오는 슬픈 동화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연살이 되지는 않았는데 예. 연살인마가 아무튼 뭐 그렇죠. 후쿠시마 아키라는 이것도 시민성 장애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게 다른 연살인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뭐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 예. 군대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중학교년이잖아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딱 한 개 그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5학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저기한테 좀 엄격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장남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너 동생들한테 본보기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어이구 왜 애한테 왜 계속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보호막이 돼줬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그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랑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한 태도 때문에 서로 좀 약간 갈등도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많은 연살인마들에게서 나온 장면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방송했던 거에 따르면 데니스 닐슨은 할아버지 자신이 아껴줬던 외할아버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사이타마 아동 연쇄살인 사건의 지금 미야자키 츠토무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츠토무 같은 경우는 20대가 넘은 성인인데도 그런 좀 자기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사람한테 충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어렸던 A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상실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나이이네요. 그렇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뭐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연쇄살인에 대한 징조 혹시 뭐 그런 거 없나요? 뭐 자범스럽게 살았다거나. 맞습니다.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건 명확하진 않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네 고양이들을 거의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네 고양이 목을 잘라서 그 막 어떤데 전시하듯이 막 놔두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네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엄청 쥐고 다녔나 보네요. 동네 거의 고양이를 거의 때려잡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학교에서 폭력 행위가 심했는데 뭐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데 앞장서서 뭐 괴롭히고 어떤 아이는 그것 때문에 도망치기도 하고 막 이사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절도 행위 등이 많았다고 하네요. 지금 문제아였군요. 네. 문제아. 그러니까 뭐 왕따였거나 피해자가 아니라 언제나 이쪽에서는 가해자로서 살아갔네요. 후쿠시마 아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체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피학대자잖아요. 뭐 피학대자라고 해서 좀 하기 좀 힘든데 좀 과장해서 피학대자라고 하면 이거를 되돌려주는 가해자로 이제 탈바꿈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구타유발자의 영화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항상 나오시죠. 거기서 이제 그 폭력이 대물림되는 네. 폭력이 돌고 도는 그런 장면이 또 생각나는군요. 평소에도 뭐 이런 항상 흉기를 가지고 다녔겠어요. 왜 그런 생각하시죠? 고양이를 목을 따는데 그러면 손으로 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갔다 와서 이제 고양이 잡아서 가져가서 이제 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산 고양이를 데려가는 건 데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게 집에서 얌전한 고양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제압할 만한 도구나 아니면 망치라던가 아니면 어쨌건 뭔가 반주견 상태에서 가져갔지 않았을까 아니면 완전히 죽여서 가져갔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흉기를 항상 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대부분 예, 맞습니다. 평소에 둔기나 흉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자기가 뭐 나이프 비슷하게 끝에 뾰족하게 간 나이프 같은 거를 굉장히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아키라는 이걸 두고 오히려 막 그런 흉기나 둔기에 대한 이제 패티시 같은 경향이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학교 무렵에는 이 친구가 너무 비행을 일삼다 보니까 이제 소아과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부모님과 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HDHD 맞죠? HDHD 주의력 결핍 장애로서 이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에도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건 어느 정도의 예방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였네요.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년 A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범죄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좀 봅시다. 후쿠시마 아까 그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후쿠시마 아키라가 이 범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놨다고 하는데 혹시 뭐 특이할 만한 얘기해줄 만한 내용이 있나요? 소년 A에 대한 보도를 매스컴 보도 같은 거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자기가 이제 나름 그 매스컴 보도에 나온 정보만을 토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소년 A는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신분열.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제 자신이 전문적으로 자료를 모아보고 이래서 소년 A의 행동들을 분석해 보니까 더욱더 다양한 이제 정신적 장애가 의심된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범죄 대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자였는데 실제로 죽인 건 남학생이었죠? 여자도 한 명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게 일주일 있다 죽었다는 생각에 직접 죽였다는 거랑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군요. 뭐 남녀를 가리지는 않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사건이 최초의 범죄였고 3월이 이제 희생자 한 명을 낸 2명의 여자를 공격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남자를 한번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런 거 보면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 공격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첫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가서 때린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도 약간 아니에요? 달라요. 어떤 식이냐면 피해 선정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무작위인데 약간 이제 그 앞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창피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여학생 그 상급생인데 자기 누나인데 뭐 따지기 위해서인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 단지 그 여자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럿이 있으니까 자기가 몰린 거죠, 이렇게. 그걸 발견해 막 도망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막 도망쳐서 옆 단지에 숨었는데 그때 옆 단지에 숨어서 이제 막 굉장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다가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여자 초등학생이 지나가니까 그때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본인은 이제 뭐 이런 그 흥분 상태나 이런 것이 아닌 침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아키라는 오히려 그 여학생 그 상급생 누나한테 쫓겼을 때 느꼈던 패닉 감정 그것들이 분출된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공격적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던 거죠. 그렇군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분노가 조절이 안 될 정도의 극심한 그러니까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가 공격성적 본능이 많잖아요. 뭐 네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아무 여성 그에 대해서 좀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 일종의 뭐 그러니까 로버트 레슬러적 설명을 하자면 약간 비조직적 범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조직적 범죄라는 건 계획성이 없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약간 거죠. 우발적이고 그런 것들. 근데 무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측면에서 계획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죠. 대신 애매모호하다는 건 알 수 있죠. 다만 자신에게 가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잖아요. 누나들이잖아요. 그 누나들하고 그나마 비슷한 여자들 둘이잖아요. 원래 보통은 혼자한테 공격을 해야지 좀 안정감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 그냥 비슷해 보이는 유형 그다음에 대신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니까 바로 공격성을 표출한 이런 면에서 약간 우발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이걸 우회 공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예전에 에드먼드 캠퍼 때 한 번씩 얘기했죠.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이 끓고 있지만 그 여자들을 공격한 그런 거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조금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나요, 그러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자 상급생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거. 여자 상급생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좀 뒤에 나올 얘기인데 어머니와 연관된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래요? 예. 난 이거 뭔가 부모의 스토리가 나올지 몰랐는데 네. 아무튼 계속 들어보죠. 이 두 번째 사건. 첫 번째는 아이들 2명, 초등학생 여학생 네. 2명이었고 그러면 두 번째 사건. 그것도 여학생 하나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학생 2명이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각각 공격한 거. 아, 각각 공격한 거예요? 네. 아. 같은 날, 같은 비슷한 시각대에서 한 명은 망치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여자 한 명은 배를 찌르고. 아, 그렇군요. 나는 둘이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번엔 따라 떨어져 있는. 아, 그렇군요. 네.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을 공격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디다 편지 쓰고 이런 건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건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평소 때 뭐 무슨 자기가 무슨 모시는 무슨 신님이나 가상의 존재로서 신님을 모셔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기를 막 써요. 무슨 신님 제가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지만 제 가상의 존재와 대화를 하듯이 이런 걸까 일기 형태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자신이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두 번째 그 유형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지 뭐 심정 같은 거를 글을 씁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냐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해요.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일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신에게 바치는 그 일기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싶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기 나름 뭐 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학구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학구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학구열, 자기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한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자기 합리화죠. 그렇지, 자기 합리화지.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건 당일 범죄나 이후 범죄들에 봐왔던 이 사람이 막 범죄하면서 뭐 그 범죄하거나 회상하면서 뭐 사정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자기 진술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자기가 뭐 알고 싶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고 우리 성적 충동에 기반한 범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성이랑 그렇게 밀접한 그렇게 이렇게 사정을 할 정도로 밀접하게 나는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친구의 중2병이 확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하고 이 성적 쾌락인데 이게 이게 완전 딴 얘기긴 한데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이런 성적 쾌락 그러니까 살인을 위한 살인 이걸 쾌락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루스트 모르트라고 합니다. 루스트 모르트. 네. 왜 계속 발음을 굴리시는지. 아니요. 그 하품이 살짝 나올 뻔해가지고 하품을 참느라고 혀가 꼬였네요. 루스트 모르트라고 하는데 이 루스트가 쾌락인데 루스트가 성적 쾌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독일어가 굉장히 좀 성적 쾌락 살인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원어적인 의미로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 후쿠시마 아키라는 이제 평소 흉기나 둔기에 대해 소년이 패티시적 경향성까지 보일 정도로 좋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공격성에 대한 충동, 공격성에 대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이런 성적 그 소년이 A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보였던 뭐 성적 행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성적 충동과 공격성이 얼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소년 A의 범죄의 동기로서 이것들을 얼마나 잘 알 수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처음에 2명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다 실패한 몇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비닐 봉지에 머리를 던져놓은 그 사건. 그걸 이제 세 번째 범죄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2명을 공격한 세 번째 공격 대상. 피해자 머리를 절단을 했단 말이죠. 이게 나는 중학생이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데니스 닐슨과 굉장히 많은 면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데니스 닐슨의 범죄랑 상당히 닮았는데 설명해 드리자면 이겁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체포된 다음에 이제 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머리를 자르는 것을 자기가 마치 삼자가 돼서 보는 듯한 환상을 경험을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유체이탈을 해갖고 자기를 바라봤다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이 돼서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분리됐다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정신 분열로 분석한 게 맞네요. 네, 이거 정확합니다. 예. 해리성 인격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게. 아, 그래요? 분열증, 분열 해리 이게 또 같은 의미거든요. 네네네. 그것의 인격 장애의 같은 대표적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격 장애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자기가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는 실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범죄적인 거고 끔찍한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인격 장애가 올 수 있어. 네. 분열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뭐 근데 이거는 거기에 이제 그렇죠. 자기가 뭐 이제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경험. 이것이 정신분열증 증상의 이제 대표적 사례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그렇군요. 이거랑 방금 그거랑 관련해서 관음반반님 직접 네.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랬죠? 네, 데니스 니슨의 제프리 다머 시체를 모두 잔혹하게 훼손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정신분열증 이게 분열성 인격 장애를 겪은 겁니다. 관음반 본반님이 이러한 이제 데니스 니슨이나 그 제프리 다머가 겪었던 분열성 인격 장애의 대표적인 그 특징 중 하나로 객관화라는 걸 지적하셨거든요. 이게 객관화가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소년이 말하는 유태이탈과 비슷한 경험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고립된 채 자신의 망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경상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년이 역시 이제 사람들하고 뭐 굳이 친해질 필요 있어. 소년 의외로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긴 어울렸지만 자기는 뭐 친구들하고 뭐 굳이 뭐 연애도 그러니까 동년배끼리 뭐 연애 같은 거 필요 없다. 뭐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객관화 현상도 같이 함께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피해자 얼굴을 훼손한 거 자르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얼굴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나요?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진술하기를 머리를 이제 절단하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환청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가 시체가 그 피생자의 시체가 자기한테 왜 날 죽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원혼. 그러니까 자기는 원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귀신이라고. 원혼이구나. 왜냐면 이 아이는 정신병에 대해서 정신의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정신의학의 관계를 보면 이렇다고 하네요. 대화성 환청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분열증의 초기 증상 중 하나라고 하네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표적 증상 중에 하나로서 환청이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원혼이 소리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원혼을 빼야겠다 해서 그 아까 전에 입과 눈을 회수해야 될 때 그 입과 눈에 난도질 했는 게 바로 그거. 원혼을 빼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편지를 보낸 건 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전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유치한 행위예요.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에게 이제 혹시나 올지 모를 혐의를 다른 그 인물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럼 범죄를 저질 때 교복이나 좀 벗고 저지르다. 그건 뭐 점산 아닌가? 심지어 이 친구가 약간 주도 면밀한 게 이제 그 사건 살인 첫 번째 소년은 정확히 말하면 교사를 합니다. 액사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교사를 합니다. 교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희생자의 시체를 절단하기 위해서 손톱이 필요하거든. 손톱으로 했는데 손톱이 그게 아니라 그 조그만 톱이란 거 말해요. 작은 톱. 네, 손톱 그 손톱을 알고. 손에 있는 손톱 말고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줄톱 같은 거. 줄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줄톱을 훔쳐요. 왜 안 샀냐라고 물으니까 사면 점원이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막 머리를 굴린 거죠. 근데 가만히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TV 아나운서가 귀를 키라 안 읽고 온이라 읽으니까 보내가지고 왜 그따구로 읽냐고 이렇게 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행위들은 이제 연극성 인격 장애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이제 후쿠시마 아키라는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이런 인격 장애랑 분열증을 두 개를 놓고 보면 분열증이 훨씬 심각한 증세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 장애는 우리 다 가지고 있어. 나도 있고 썰도 있고. 분열증은 정신분열증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분열증 인격 장애도 있고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좀 정신분열증은 약간 많아요. 인격 장애도 겹치고 다른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뭐 다 중요한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인격 장애 있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런 인격 장애가 범죄로 이어지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자다라고 그렇게 해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마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됐고 거기다 정신 분열에다가 뭐 다양한 게 섞였겠죠. 그러니까 그 인격 장애 자체를 범죄와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아키라가 여기에 좀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관해서. 그렇군요. 편지는 어찌 그래서 연극적 성격 인격 장애로 인해서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에 대한 불만, 분노를 잠깐 얼핏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줘 보실래요? 체포된 이후에 뭐 이제 진술 같은 게 뭐 듣잖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생활 뭐 정신과학 분석의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 친구의 전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항상 바쁘신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접촉 기회가 잘 없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왔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내 목숨을 걸고 한 일이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집에 계신데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온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내 목숨 걸고 하고 왔는데 왜 못 알아보냐. 너무 분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참 막대 먹은 놈. 막대 먹은 놈인데, 정관적으로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을 이제 늘 꾸짖는 존재로서 어머니. 그러면서도 이런 아까 방금 얘기는 어머니가 날 알아봐주게 하는 욕구, 욕망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아까운 거 있는데 이거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쨌든 중요한 건 5년 동안 가족 면회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항상 분노와 원망이 이제 항상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되고 분석까지 했어요. 마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A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주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영유아 시기에 아마 A는 경미한 뇌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약간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다루기 힘든 아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또 장남이잖아요. 다루기 힘들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은 선택한 방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엄하게 교육을 시키자. 그래. 이 집안, 그러니까 뭐, 후키슈마키라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 다 그 인근 지역의 섬 출신인데 그 지역의 이제 훈육 방법이 그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훈육 방법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엄하게 키운다고 해서 뭐 엇나가고 그러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뭐 안 좋게 나쁘게 말하면 나쁜 인간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찌보면 약간 뇌에 문제가 생겨버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근데 일반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친구한테는 나쁜 결과가 돼버린 거죠 결국성으로. 그럼 근데 부모님한테 뭐 당신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모님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부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 그렇죠. 다만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 거는 좀 아깝다. 그렇죠. 수많은 아군이 겹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책은 안 읽어봤는데 어떤 책 제목에서 되게 좀 감명 깊게 읽은 책 제목이 있었는데 감명 깊게 본 제목만 본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왠지 케빈의 대화를 보면 비슷한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설마 내 아이가 뭐 누가 자기 아들이 약간 거칠게 행동한다고 해서 당신 아들 뇌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말하면 누가 기분 좋게 맞아요 우리 아이 문제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래요 그러면 뭐 자기가 느끼면 아이를 더 엄하게 키워야겠다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부모님은 노력을 다 하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첫 아이를 키울 땐 부모도 초보야. 네. 그건 뭐 알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에 대한 느낌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네. 하지만 이 소년 A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큰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만큼 소년 A에게 대해서는 좀 분노가 느껴지네요. 뒷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이 친구 뭐 사형당했을 리는 없겠죠. 네. 체포 당시 A가 만 14세였어요. 일본 형법상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결국은 선도 및 갱생에 초점을 두고 이 소년 A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네.
갱생에 초점을 두고 후속 조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수감되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치료 방법들이 막 동원됩니다. 뭐냐면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유사가족이라고 하죠. 이제 완전히 이 친구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이거 너무 이슈가 돼버리니까 아예 이렇게 해서 거의 이 친구를 실험하다시피 했다고 봐도 되죠. 거의 이송으로. 그 짐 캐리 나오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아, 그 트루먼 쇼? 트루먼 쇼가 떠오르네요.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아니 그때는 나름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범죄가 자꾸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동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인 걸 연기하는 사람들 이 친구 주변에 붙였다는 거 아니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자한 아버지로서 의사 아니 의사가 의사들이 다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젊고 미모의 여성이 이제 여의사가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 미모여야 됩니까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미모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친근감 느끼기 쉽도록 했는가 봐요. 이렇게 뭐 아버지 역할 비슷한 걸 이제 인자한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성역이 제어 안 되는데 그 엄마 역할 하는 간호사가 이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아니 이 친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성도차증이라서 이 친구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판단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정상적 성생활을 하면 된다. 정상적 성생활에 성욕을 분출을 못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분출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방향도 세워졌던 거죠. 그래요? 과연 어떻게 그 방향으로 어떻게 치료법을 접근했을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치료법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친구가 물리적으로는 새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버리자.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했던 거를 대신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경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수감된 지 몇 년 지나서는 이제 뭐 성인 비디오를 보여줘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나 왠지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성인 비디오 보여줬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뭐 이제 흥분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정했을 때 성공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살인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사정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방송이 아무래도 성인 방송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도 아주 자세한 치료법은 잘 모르니까. 그렇군요. 이게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A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변했나요? 약간 이게 얼만큼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건 있어요. 수감 후 처음 수감됐잖아요. 네. 2년 동안은 자살하고 싶다. 제발 날 자살하게 해줄라. 이렇게 요구서가 납니다. 3년 때부터 약간 변해요. 한번 살아보고 싶다. 4년 때부터는 이거는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보고 싶다.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한번 함께 살아보고 싶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언을 했으면 왠지 풀려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친구는 어차피 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였기 때문에. 이런 치료 목적이 다 결국은 그냥 그 정신병원에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고. 아까 말한 후쿠시마 아키라도 이 치료법에 대해서 변화가 됐다고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약간 좀 어느 정도의 그건 있어요. 반반이라고 하는데 좀 중요한 건 이거예요. A의 범죄를 이 사람은 성도착으로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성도착 범죄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성도착증에서 유래된 범죄인데 그럼 성도착증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근본적인 회의를 든 거죠. 뭐냐면 성도착증은 단순히 인격적 장애가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충동에 대한 성충동이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때까지 했던 치료들은 이 사람 소년 A가 정신병원에 수감돼서 받은 치료들은 인격적 장애를 극복하는 치료였지 성충동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장애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파격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잔혹한 이제 슬래셔 무비 같은 걸 보여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성적으로 반응하는가. 왜냐면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사람은 일종의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억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혹 들어오는 거. 이걸 성충동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범죄를 갑자기 떠올리는 계기가 돼버리면 그때와 함께 공격성이 다시 표출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걸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 견지에서 이런 아까 전에 말한 치료법 같은 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건 치료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확인해보는 거죠 일종의.
그렇군요. 네. 뭔가 한 4년 동안 열심히 치료했다가 이렇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쪽 그러니까 후쿠시마 아키라가 아닌 그 치료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오히려 그런 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아키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많은 연쇄살인범 중에서 이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반대로 끔찍한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람 연쇄살인범은 꽤 많다. 엄청 많죠. 바로 우리 전 시간에 다뤘던 그 사람도. 그렇죠. 그린리버 킬러도 그렇고. 그린리버 킬러도? 뭐 그린리버 킬러는 가정생활이 좀 안 좋긴 했었는데. 하긴 뭐 그렇네요. 네, 그렇든 그런 건데 이런 두 삶의 혼재가 가능하다면 A가 지금 보이고 있는 한 측면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 그러니까 범죄를 질렀던 그때의 공격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관점에서 아까 전에 후쿠시마 아키라는 좀 회의를 보였던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후쿠시마 아키라는 이런 거예요. 그 모든 이 소년의 정보를 모두 공개해서 정말 온 사회가 힘 갖춰서 해야 되지 뭐 몇몇만 알게 되고 이름도 뭐 숨기고 이러면 오히려 A의 공격성이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트루먼 쇼지. 진짜 아니 그 친구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 물론 난 후쿠시마 아키라의 말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닌데 후쿠시마 아키라가 너무 과격한 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유사가족 같은 형태로는 이 친구의 진정한 그거를 할 수 없을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약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하는 거죠. 약간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죠. 후쿠시마 아키라는 뭐랄까 소년 A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싶어서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년 A는 그러면 정신병원에서 언제 퇴원했습니까? 2004년 갓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 네, 2005년 A는 사회로 복귀됩니다. 수간탐은 시부터 처음에는 약간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좀 냉담했던 것 같아요. 별로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까 전에 3년부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점점 그러니까 사망한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기를 썼던 걸 있었나 봅니다. 제가 그건 못 봤는데 이 친구가 그걸 읽더니 아 내가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점점 유가족들한테 용서를 비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이주한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많이 못하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자기가 뭐 영전에 참배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비교적 최근에 유가족 쪽에서 이제 좀 변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친구가 그러면 퇴원한 게 20대 초중반 이때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는 30대가 돼 있네요. 네. 30대. 아직도 젊은 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젊은 나이. 올해 6월에 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수기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서문에 유가족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한다지 이 집이 또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이 글을 쓰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참담한 마음 같은 거를 글을 써서 그 수익금을 유가족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의 뭐 네티즌들 누리꾼들은 야 책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또 지켜봐야 되죠 이거는. 일본은 어떤가요? 이런 범죄자가 이렇게 책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수익을 벌여들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입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라는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라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이 A 전에도 예전에 사가와 이세이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뭐 그 사람은 자기 수익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난 법이 바뀌었나 아닌 걸로 난 그렇게 들었는데 예전에 그 서양에서도 그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후쿠시마 아키라의 책을 봤을 때는 그 책이 2000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에는 법이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0년 아니구나. 2000년 뒤인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수기를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올해 6월에 발표했으면 뭐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이겠네요. 저도 구입해서 보려고 하다가 괜히 이거 연쇄살인범한테 돈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안 했는데 구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연구하기엔 좋죠. 근데 서점 가서 보고 오십시오 그냥. 일본어로 나왔네. 일본 가서. 일본 가서? 서점 가서. 그게 돈 더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쓰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그 연쇄살인범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썰이 이 사건을 왜 선정했습니까? 원래는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방송을 듣던 원경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이 방송 좀 다뤄주세요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옳다구나. 딱 타이밍이 됐구나. 이게 천호신조구나. 천호신조는 아니고 딱 타이밍이 맞았구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보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이전부터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희생자 사체 그 아동을 살인하고 거기에 편지를 남겼다는 점인데 국내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75년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이에요. 범인이 안 잡혔습니다. 당연히 공소시효도 끝났고요. 그렇겠네요. 75년이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꼭 잡아라라고 했지만 30대 용의자가 올라갔긴 해요.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30대 용의자가 거론되긴 했지만 어쨌든 체포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이 사건, 이 고베 아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또 편지를 남겼고 도전장이잖아요. 그때도 그 내용도 이제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식 나는 후하 사람을 죽였다 우리나라 사건에서 후하 사람 죽였다 이런 식의 그 편지는 아니고 색이거든요. 희생자 몸에다 새긴다고 몸에 새긴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유사성을 느껴서 혹시나 좀 이 사건을 분석하면 저 사건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에서 처음에 접근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소년 A가 갱생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정말 했는 건지. 저희 방송에서 갱생에 실패한 연쇄살인범들이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운터베거가 있었죠. 예, 에드 캠퍼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갱생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범죄를 안 저지르고 있는 메리벨의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된 그 여인이 있는데 과연 소년 A가 어떻게 될 건지는 정확하게 이제 소년 A를 통해서 만약에 소년 A가 갱생에 성공을 한 거라면 또 많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갱생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앞으로 우리 시대가 같이 지켜봐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 사람의 삶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우리와 함께 현재 진행형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회가 같이 지켜봐야 되는 물론 잠깐 잊었어도 또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중간에 그 기술적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렸던 거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임책상님이 올려주신 글은 오늘도 언제나 마지막은 아쉽네요. 밖이라 잘 못 들었는데 팟빵으로 다시 들을게요. 더운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이 원래 생방송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진짜 생방송 마지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이, 근데 고용주의 행포야 이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연설의말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과 대화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게스트 썰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지 마세요. 순발력을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더 다루고 싶으신 거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 아무거나 좋습니다. 제가 들었던 방송 여기서 이 범인 좀 이상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든 좋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 40% 다시 다 들어가야 돼요. 말 못하면 뭘 못하는 거죠. 뭐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분이 말하면 다른 분이 또 반박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이번 생방송 프로젝트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7시 이번 생방송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 나가면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썰린 당황하시는 거 이제 굉장히 웃기다고. 뭐 안녕 뿅. 늘 당황하는데요. 네.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이 방송을 팟캐스트 팟빵 혹은 뭐 유튜브 이런 거로 듣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오셔서 한번 다른 채널도 구경하시고 다른 방송들도 함께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참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조금 늦게 들으시겠지만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뿅. 뿅. 덕분에 야근이 즐거웠대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